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자 여야는 장애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여당은 국민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수산업체 현장을 방문한 반면에 야당은 거리로 나가서 방류 중단을 촉구했는데요. 네, 그 밖에 정치권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원영석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 설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로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한 지 24일부터였으니까 사흘째를 맞고 있는데요. 여당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과 수산업계 불안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현장 행보에 나선 반면에 민주당은 여전히 이제 규탄 행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도심 집회에 나설 예정인데 이렇게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것은 이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킨다는 점에서 여야가 좀 총력을 모여야 될 텐데 이 관점에서 어떻게 좀 두 엇갈린 행보를 보시는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 의원님 말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민주당이 그 전에 그 본격적인 방류를 하기 전에는 위험할 거다라는 추측을 만약에 했다 그런다면 이제부터는 진짜 위험하냐, 안전성에 문제가 있냐, 방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방사능 수치를 측정을 해볼 수 있는 그 시점이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그 방사능 수치를 해보면 뭐 우리 기준치의 수천 분의 1이라고 하는데 이미 그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험하다 아니면 그런 안전성에 대해서 자꾸 의구심을 그 제시를 하는 거는 이거는 명백한 허위 선동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사법 리스크나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이제 덮으려는 행동으로 이런 허위 선동을 하지 않을까 굉장히 의심이 들고요. 지금 수치가 나오고 있는 이 수치에 대해서 그러면 수치를 측정을 잘못했다는 거냐, 그 절차가 잘못된 거냐, 아니면 그렇게 나온 수치가 그 실제로 인체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민주당이 답을 할 차례라고 보여지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똑바른 답을 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이 업인들에게 피해를, 물리적인 피해, 재산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런 행동을 더 이상은 하지 않으셔야 될 겁니다. 원 단장께서는 허위 선동성의 행동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안전과 안심의 문제는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안전하다라고 과학적인 뭐 데이터, 일본 정부에서도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과학적으로 안전하다. 과학적으로 안전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안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민 모두가 뭔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영장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잉크물이나 오염된 물을 예를 들어서 수영장에 던진다고 해보세요. 그게 안전할 수는 있어요. 희석되니까. 예를 들어서 10,000분의 1, 뭐 몇만 분의 1로 희석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걸 하라고 합니까? 안 하지, 그걸 못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거랑 똑같다고 봐요. 아니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바다가 뭐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해양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오히려 이 핵 무슨 이게 냉각수도 아니고 핵 발전소에서 핵물질과 직접 닿은 물을 처리를 해가지고 내보낸다고는 하지만은 그걸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거예요. 전 세계 누구도 어느 나라도 하지 않았던 것인데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우려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일본 내에서도 오히려 방류를 철회해라. 방류 결정을 철회하고 방류를 예를 들어서 소송까지 건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도 일본에 계신 분들도 괴담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우리나라 대통령실에 의하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야당의 우려와 이런 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오히려 일본 정부에 우리나라 정부가 항의를 해야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오염수로 인해서 계속되는 오염수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다면 우리나라 수산인과 어업인들이 피해를 받는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나라 정부가 뭐 2천억을 모아서 준다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일본 정부가 뭐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안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외교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후보자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을 했습니다. 예. 임명은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이긴 한데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끝난 다음에 지체 없이 임명을 했거든요. 이렇게 뭐랄까 좀 바로 임명이 된 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뭐 더 이상 이 지체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에도 이제 그 방송통신위원장이 본인이 가져야 될 큰 어떤 역할에 비해서 지금 어느 정도 공백 기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새로운 분이 빨리 오셔가지고 이제 공정한 방송을 바로잡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고, 그리고 그동안 이제 그 민주당이 언론 장악이다 하면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 민주당의 주장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입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확정된 고대영 사장에 대한 그 해임 처분 취소의 판결을 봐도 그 불법적으로 위법하게 고대영 사장을 해임시켰고 그 배경에는
그 민주당이 만들었던 그런 언론 장악 문과가 있다라는 걸 판결문에서 이미 인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각종 이제 패널 하셨던 분들이 과거에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 그런 본인이 받았던 그런 불공정한 언론의 대우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또 진술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언론 장악을 이동관 방통위원장한테 덮어 씌우듯이 마치 그분이 뭘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건 전형적인 뭐 적반하장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사실 자체가 그 민노총에 의해서 주요 방송사나 이런 분들에서 장악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을 할 수밖에 없고, 이동관 내정자가 빨리 그 언론에 대한 공정한 그런 방송이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예.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상당히 빠르게 임명이 됐습니다. 이 의미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국민 무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 무시다. 예, 일단 뭐 인사청문회 때도 봤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인사청문회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그다음에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웃는 것이 비웃음이 저는 끼었다고 보였거든요. 그 정도로 그냥 어떠한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뭐 비웃듯이 얘기하고 조롱하듯이 얘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동의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함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일단은 저는 임명이야 뭐 어느 정도가 아니라 예상이 아니라 뭐 1000% 예상됐었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뭐 갑자기 어저께 뭐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뭐 소문도 돌더라고요. 어느 방송에 어떤 방송을 없애야 된다. 이 없애야 될 방송 이렇게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과거에 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문재인 정부 때 뭐 방송 장악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건 TV에서는 시청률, 그다음에 라디오에서는 청취율이에요. 누가 많이 듣고 누가 많이 보는가에 따라서 프로그램은 없어지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인위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들어서자마자 오히려 어떤 방송에서는 무슨 프로그램을 없애야 된다, 이런 소문이 돌 정도로 방송 장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어떤 우려가 있다고 볼 것입니다. 자, 이 위원장이 이제 현 정부에서 송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16번째 장관급 인사인데, 사실 이제 그 과정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당 같은 경우에는 공영방송 적임자다. 지금 방금 설 변호사 얘기대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또 국민 무시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근데 사실 앞으로 방송통신 정책을 둘러싸서 이제 이동관 호가 계속 순항해 나가야 될 텐데, 이런 정쟁이 시작부터 좀 삐그덕거리는 과정도 그렇고요. 계속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네요. 예, 그 일단은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한 케이스에 대해서 그런 전통을 가장 먼저 만든 거는 이제 그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 전에 이제 그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 극히 적었던 그런 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 임명을 아주 일상적으로 만든 게 바로 문재인 정부인데, 문재인 정부 내에서 뭐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거에 대해서 그 트집을 잡는 거는 말 그대로 그거는 트집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언론이 바로 서야 됩니다.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그거는 뭐 그 어떤 국민들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절대 명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데 민주당과 민노총이 언론을 장악했을 때 과연 대한민국이 그렇게 살기 좋았으면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됐겠습니까? 지금 그 공정한 언론이라는 그 명제에 대해서 누구도 이것을 부정하는 뭐 언론인들이나 국민들은 없으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게 과연 공정하게 제대로 되고 있었는지, 예. 아니면 민노총에 장악된 언론이냐 방송이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상당 부분 좀 밝혀야 될 부분도 밝히고요. 예. 그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바로 잡는 게 방통위원장의 그 본인이 해야 될 바로 그 역할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설 부위원장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부 언론을 공산당이라고 지칭을 하는 방통위원장이 과연 제대로 된 방송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산당 잘 모르겠어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방공 뭐 연설 웅변대회나 이런 것도 많이 나갔습니다만은 지금 2023년도에 그게 합당한 생각인지, 뭐 대통령도 공산 전체주의를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오히려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지금 방송을 정상화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정상화의 기준이 무엇인지, 뭐 예. 인사청문회 때 본인은 뭐 작용화돼 있는 것을 뭐 똑바르게 만들겠다라고 하시는데 오히려 우경화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좀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가, 오히려 방송 장악을 하기 위한 어떠한 그 노림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저는 이동관 방통위원장께 일단 임명되었으니까 뭐 그걸 가지고 어떻게 탄핵되지 않는 한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방통위가 제대로 지금 구성이 돼 있지 않아요. 5인의 협의체 기구인데 오히려 그렇죠. 지금 야당에서 추천한 국회 통과까지 한 위원에 대해서는 아예 임명조차도 안 하고 계시거든요, 대통령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통위원장으로서 대통령께 방통위를 일단 정상적으로 구성을 해달라고 저는 요청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잠시 언급을 해주셨지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방통위가 원래 위원장을 포함해서 5인인 상임위원 체제로 이루어진 5인 협의체입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 몫에 상임위원 3명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그리고 대통령 추천 몫으로 임명된 이상인 상임위원 이렇게 2명 체제로 당분간은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동관 호가 2인 체제로 출범을 하기 때문에 뭔가 앞으로의 정책 추진에 좀 속도가 당분간은 붙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초기에 어떤 정책에 주력하게 될까요? 2인 체제가 이제 의결을 하기에는 과반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그런 문제, 그러니까 뭐 한 명 한 명 동수가 되면 부결이거든요. 그래서 과반을 만들어야 되면 이제 2인이 전부 동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의결과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추후에도 이제 야당 추천 몫이 있고 또 그 여당 추천 몫이 또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한 방통위원들이 보완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결 과정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물리적으로 그거를 절차적으로 불능으로 만들겠다, 그게 뭐 야당의 그런 뜻은 있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역풍이 굉장히 센 문제니까. 예. 그리고 지금 방통위원장이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게 가짜뉴스 척결이었죠. 예. 가짜뉴스라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오보가 아닙니다. 그거는 생산되고 유통되고 소비되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한, 그러니까 공정한 방송이다, 공정한 언론이다라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특정한 정파적인 목적,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이 가짜뉴스를 어떻게 척결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영방송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뭐 MBC 같은 경우에는 그 일장기에 뭐 경례를 했다든지 대통령께서 뭐 그 바이든 날리면 이런 굉장히 불명확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를 하나의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보도를 한 그런 부분들은 그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어떤 의도가 있다. 이거는 방송에 대한 공정한 언론의 의도가 아닌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런 공영방송이 아닌 모습으로 불공정한 방송으로 방치되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게 그게 모든 국민의 뜻이라 보여집니다. 네. 아까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국회 추천 의원 이게 뭐 진행 중이거나 자격 시비 같은 것 때문에 공소적인 상황인데 최민희 상임의원 후보자에 대한 임명에 대해서 민주당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좀 해결을 할 거라 예상을 좀 하십니까? 뭐 자격이 없으신 분이 임명이 되시면 안 되죠. 그 자격 논란 때문에 이제 임명을 불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에서 다른 분을 추천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되면 임명은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그냥 최민희 의원으로 좀 몰고 가시는 것인데 어떻게 좀 그러니까 법제처의 해석을 잡혀있어요? 맡긴다고 했는데 예. 벌써 4개월 이상 지금 법제처 해석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게 그렇게 기다릴 문제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오히려 임명에 대해 지금 어떤 국회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국회 통과까지 다 해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철회를 본인이 사퇴하거나 뭐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어떻게 처리를 하라고 하는 건지, 아니 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대로 다 국회에서 통과까지 시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인지, 계속 이렇게 미룰 것인지, 오히려 뭐 공영방송 정상화가 아니라 방통위의 정상화부터 시키시는 게 일단 우선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뭐 자신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했던 방통위원이다 해가지고 오히려 방통위원으로 국회에서 통과까지 된 분을 임명하지 않은 것도 저는 위법하다고 보고요. 이 예. 자체도 저는 방통위원장으로서 그 부분, 아니 본인이 이렇게 원래 방통이라는 것을 5인 협의체로 만든 게 뭡니까? 여야가 추천한 인물들을 가지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협의를 해서 만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결과를 어떤 결정을 통과시키고. 근데 지금 그런 부분에 야권을 아예 무시하고 야권 인사들은 아예 그냥 받지도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신다면 저는 그건 정상적인 방통위를 우리가 독립된 기구로 만든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저는 오히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저는 일단 방통위부터 정상화를 시켜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가짜 뉴스라든지 공영방송 정상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행해지겠지만은 예. 그것이 어느 한쪽에 자신들을 비판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만 어떤 재갈을 물리는 방식은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일각에서 얘기되고 있는 10월 대표직 사퇴 선언에 대해서 나 지지 더 강화되고 있다. 내년 총선 승리가 사명이다.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되었건 지금의 이재명 당대표는 지난 작년 8월에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이 된 당대표예요. 임기가 내년 8월까지 규정돼 있는데 저는 그 안에 뭐 본인이 굳이 현재로서는 사퇴할 명분이 없다. 그리고 사퇴할 이유가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한 저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뭐 특별한 뭐 지금 뭐 9월에 영장 청구라든지 이러한 뭐 리스크에 대해서도 있지만 영장은 꼭 발부된다라는 아직 보장은 저는 없다고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당내에서 어떠한 논란거리를 스스로 만들지 않겠다라는 네. 어떤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좀 발언을 좀 해석하셨어요? 저는 그 옥중공천이라는 단어를 민주당 내부에서 얼마나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그게 굉장히 좀 궁금하긴 한데 어떤 분은 뭐 구속되더라도 설마 옥중공천 하겠냐 적정한 이제 정치적인 해법이 있을 거다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제가 그런 분들한테는 영화 아수라를 다시 한번 보라고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뭐 물론 영화 아수라는 허구입니다. 그리고 실제와 일치되는 게 유사한 게 있다 하더라도 그건 우연에 의한 발생이라고 분명히 감독이 엔딩 크레딧에 이야기는 했어요. 예. 그런데 계속 이제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가 심적으로 생각을 할 때 당이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내가 왜 당을 위해 희생을 해야 될까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린 아수라의 그 마지막 장면 같은 그런 본인의 그 최대의 저항 그런 것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생각의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저항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이 그게 그렇게 또 해오신 지나간 이제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뭐 낙관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만약 민주당에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그 영화 아수라를 시청하시라. 그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예. 민주당 주도로 8월 임시국회가 어제 조기 종료가 됐습니다. 이게 이 대표 체포한 표결이라는 그 껄끄러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자 과연 검찰은 구속영장 언제 청구를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 수사 상황상으로는 아무래도 9월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9월 넘어서 정기국회 때 아마 청구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민주당이 잘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기를 가지고 지난 뭐 예를 들어서 계속 방탄이라는 어떤 그 비난을 받았던 것도 굳이 실제적으로 의회가 돌아가지 않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도 임시회를 열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또 회기를 또 원래대로 저는 그냥 정상적으로 꼭 이재명 대표 때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전에 국회라는 것이 항상 정례적으로 열리는 관행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합의되지 않는 회기들을 그냥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단축시키거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떳떳하지 못하게 만드는 전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요. 이건 민주당이 뭐 저도 이제 속해 있는 정당입니다만은 잘한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당내에서도 그런 잡음이 좀 나오나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원래 8월 임시국회는 예산 때문에 열리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정기국회를 앞두고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그냥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걸 당연히 일이 없으면 의회가 열릴 일이 없으면 단축하면 되죠. 근데 그런 상황을 이제까지 작년에 그렇게 했나요? 재작년에 그렇게 했나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비정상적인 회기를 굳이 가져갈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미 뭐 9월 1일 정기회의가 시작을 하니까요. 지금 며칠 안 남지 않았습니까? 며칠 안 남은 상태에서 비회기 기간에 그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는 이미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그런 가능성은 소멸했다고 보고요. 소멸됐다? 예, 이미 그 가능성은 소멸된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그리고 이제 회기 중에 구속영장 청구하는 거 그리고 그러면 이제 체피동의안 이슈가 다시 한번 생길 것 같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 선택이 놓여져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쌍방울 수사와 관련해서도 소환을 한번 해야 되거든요. 예, 쌍방울 수사와 관련한 혐의점을 가지고 구속영장을 합체해가지고 이제 그 신청을 하겠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를 소환해가지고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차피 그 9월 이후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체포동의안 때 어떤 선택을 할지 국회의원 각자가 마음을 깊이 먹으셔야 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럼 좀 여당으로 좀 몸을 옮겨서 이제 뭐 총선이 내년으로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상당히 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상당히 이곳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상황일 텐데 앞으로 전략도 짜야 될 것이고요. 자, 나경원 전 의원이 오랜만에 모습을 좀 드러냈습니다. 국회에서 포럼을 출범하면서 7개월 만에 어떤 중앙 정치의 존재감 드러냈고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보수 성향의 포럼 세미나에 참석을 하면서 이게 이제 뭐 총선용 몸풀기다 뭐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 사실 국민의힘에서 특히 계속 수도권 위기론 의식이 뭐 이런 부분이 계속 이어져 온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과 좀 무관하지 않다는 예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셨는지 움직임을 들어보겠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잘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신 것 같아요. 적절한 타이밍이었다. 예. 특히 뭐 수도권 위기설 그게 뭐 사실이든 아니든 그 위기설이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예. 그리고 지금 10월 11월에 당무감사가 있습니다. 10월 11월에 당무감사가 예정돼 있는데 당무감사 시즌이 되면 의원들이 의원실에 있는 이제 보좌관들이 다 마음은 여의도 있어도 실제로 몸은 여의도에 있어도 마음은 전부 지역구에 가 있거든요. 예. 그 지역구에서 당무감사에 대비하는 활동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앙 여의도가 약간 뻥 비는 진공 상태가 돼버립니다. 이럴 때 이제 그 지도부 입장에서도 어떤 식으로든지 뭐 아이템을 발굴하고 기획을 해서 이럴 때 그 중앙당 그러니까 당 전체의 이미지를 개선하거나 그런 이슈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 그 어떤 집중도 그 국민의힘의 집중도를 국민으로부터의 집중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런 면에서 그 당 입장에서도 나경원 의원이나 원희룡 장관이 이런 식으로 이제 드러나 주는 게 도움이 되고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그 원희룡 장관도 그렇고 본인들이 또 총선 주자로서의 이 주목을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적절한 시점, 이 시점에면 아마 본인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아주 알맞은 타이밍에 올라오신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행보가 또 중요하긴 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당을 위해서나 본인들을 위해서나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상적이고 굉장히 좀 적절한 타이밍이었다. 예. 자, 상대당 입장에서는 두 주자의 어떤 이 존재감의 출현, 뭐 물론 원장관은 계속 뭐 정책 뭐 일을 하고 있었지만 네. 나경원 전 의원의 이 존재감 출현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진부한 움직임 같아요. 진부한 움직임이다. 예, 저는 나경원 의원의 어떤 정치 생명이 여전히 있나? 정치력이라는 게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난 전당대회 때 오히려 대통령께서 나오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주저앉으셨잖아요. 그걸로 정치 인생 끝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무슨 어디에 권력에 대항하지도 못하는 정치인이 무슨 리더가 될 자격이 있고 리더가 될 저는 그릇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지역구 국회의원 할 수 있죠. 하지만 나경원 의원에게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걸 만한 어떤 그 힘이 보이시나요? 저는 안 보여요. 절대 안 보이고 저는 나경원 의원이 뭐 의원은 다 할 수 있겠지만은 글쎄요. 의원도 가능할까요? 지난번에도 지역구에서 낙선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정치인 나경원은 이제 뭐 생명을 다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야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평가가 저는 그렇게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리더로서 리더로서의 생명은 다 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어제 잼버리 책임 소재를 따지기 위한 국회 여가위 전체 회의는 결국 파행이 됐습니다. 여가부 장관에 대한 이 과정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화장실 추격전까지 벌어졌거든요. 예. 이 사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은 가장 먼저 정인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 전현직 전북도지사 그리고 전현직 그 여가부 장관 그리고 그 이변호 농어촌 공사 사장 이런 분들에 대한 정인 출석을 요청을 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그 정인으로 나서야 되실 분이 정인 중에 한 분으로 나서야 되실 분이 단독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떤 진술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정무적인 프레임상 묘하게 굉장히 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게 전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그
여가부 장관, 현 여가부 장관이 나오시는 게 맞냐 안 맞냐 그런 쟁점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지금 이제 추격전을 벌인다. 그리고 여자 화장실로 그 대변인이 뛰쳐들어간다. 네. 그리고 여성들끼리 국회에서 고성으로 싸운다. 이런 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굉장히 휘발성이 강한 이슈예요. 굉장히 휘발성이 강하고 이런 이슈의 한 장면을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그 현 여가부 장관이 원인 제공을 했다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음에 이런 출석이나 아니면 다음에 증인으로 나올 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그 휘발성이 있는 장면이 반복될 거라고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번에는 뭐 잠시 이렇게 그 추격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한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좀 모면이라고도 좀 말하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모면했다고 치면 그게 궁극적으로 그러면 모면될 수 있는 거냐? 절대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런 그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 그렇게 각별히 주의하는 건 필요한 부분이라고 네. 보여집니다. 야당 의원들이 이후에 김 장관 출석 요구까지 의결을 했지만 결국에는 출석을 하지 않고 끝났습니다. 이 네. 사안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무능하고 무책임한데 지금 자격까지도 없는 것 같아요. 장관으로서 자격도 없다. 이게 장관이 할 짓이에요. 근데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 다 너무 국회를 무시하세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뭐 한동훈 장관은 와서 야당 의원들하고 싸우고 있고 오히려 여가부 장관은 와가지고 아니 국회에 왔으면 나가서 대답을 해야죠. 아니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들이 물어보는 건데 그럼 물어보는 게 직업인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분들이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 도망을 다닌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제까지 이런 장관을 본 적이 없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뉴스에서도 이런 거 처음 보는데 아니 어떻게 여가부 장관이 국회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도망 다니고 대변인은 화장실로 도망가고 아니 도대체 정말 일을 못하면 성실이라도 해야 되는데 성실조차도 안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개탄스럽고 자르란 말도 못 하겠어요. 여가부 없애러 들어갔으니까 여가부를 없애시고 지금 나오려는 것 같은데 제발 장관은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이지 책임을 회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임 사태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자, 검찰이 피해 규모 1조 6천억 원대의 라임 사태에 대한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를 한 가운데 자, 특혜성 환매가 있었는가? 이 가운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뭐 김상희 의원이나 농협중앙회가 포함돼 있었다는 이 검사 결과를 금감원이 발표하기도 했는데 자, 일단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혜성 환매가 있었나 없었나 이게 가장 중요해 보이는 부분인데요. 예, 근데 그 금감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혐의를 잡아서 이제 수사기관으로 넘기는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뭐 그 수사를 아마 시작을 하긴 할 것 같아요. 시작은 하긴 할 건데 지금 이제 사상 최대의 사모펀드 사기 사건입니다. 단군 이래. 예. 지금 뭐 그 대장동도 단군 이래 최대고 이 라임도 단군 이래 최대인데 그 문재인 정부 때 단군 이래 최대가 많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이 금감원에서 발표한 것처럼 혐의점을 잡은 것처럼 뭐 특정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특혜성 환매를 했다 그러면 뭐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사실상 그게 뭐 법률적으로 어떻게 평가받을지언정 이 그 사모펀드 사기 사건의 공범이나 다름없는 그런 수준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굉장히 그 파급력이 클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들 지금 이름이 떠오른 사람 뿐이냐 아니면 수사를 통해서 저는 더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뭐가 좀 더 있을 때 예. 무려 1조 원입니다. 1조 원이라는 규모에 그러면 이렇게 몇 명밖에 없는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낱낱이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진실 공방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까지 상황을 좀 보면 앞으로 어떻게 좀 전개가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일단 뭐 수사는 전 진행될 거라고는 보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어렵지 않은 수사예요. 그러니까 특혜가 있었냐, 특혜 환매가 있었냐, 환매 자체는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건 다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 특혜성 환매냐, 특혜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당시에 어떤 이 관련 기업 은행 금융권에 있는 사람과 뭐 관련 국회의원이 과연 어떠한 통화를 했다든지 뭐 연락을 했다든지 사전에 뭐 고지를 해줬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방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이걸 제가 어떤 다른 방송 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뭐 또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이 수사를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아니 정권 바뀐 지가 언젠데 이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한 수사잖아요. 아까 우리 온 변호사님도 얘기해 주셨지만은 1조 원대 정말 그 이렇게 엄중한 수사를 해야 되는 엄중한 사건인데 이런 수사를
지금까지도 1년 6개월 동안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의 금감원과 오히려 지금 남부지검에 있는 금조부가 오히려 스스로로 무능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요. 이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국민들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거든요. 오히려 많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그러니까 철저하게 파헤쳐가지고 저는 예. 엄벌을 해야 한다 봅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라임 사태 재수사 얘기까지 다뤄봤습니다. 예. 정치권 소식 원영석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 설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